바람을 타고 오는 꽃향기와 따스하게 내리쬐는 볕.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저 평온할 것만 같았던 순간도 잠시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두고 간 남편의 기별이었습니다. 수형번호 971번 문순현. 형무소에서 온 엽서였습니다. 어느새 70을 넘긴 나이. 70년의 세월을 간직한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항상 이 엽서를, 석장을 어머니가 항상 품 안에 품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가 이걸 소중하게 다루는 걸 보고서, 왜 어머니 이거 필요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이제는 버리자, 이제는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아버지가 온다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버리느냐, 만약에 좀 좋은 세상에 오면 이걸로서 어떻게 아버지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유품이 된 엽서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이자 형제, 자식이었을 수많은 이들의 기록.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5년 전 4월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은 왔다. 반세기에 걸친 일제 침략의 막은 내려지고 광복의 여명은 삼천만의 환희와 더불어 삼천리 구석구석을 찬란히 비춰주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난 일제 잔혹사. 하지만 비극의 막이 내리는 순간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은 세계 곳곳에 혼란을 키웠고 한반도 역시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한을 빠르게 점령한 미군정의 위세는 대단히 매서웠습니다.
제주 도착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기만 행위. 도지사를 직접 임명한 미군정은 심지어 일제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해 반발을 키웠습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을 향한 민족적 열망이 또 한 번 타오르는 계기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준비됐고 제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덕정에 총 3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마경찰이 탄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항의하는 군중을 향한 경찰의 조준 사격은 결국 무고한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47년 3월 1일부터 4.3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록물을 통해서 제주 사회의 당시 분위기, 그다음 해방 전국의 전체 그 우리의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3.1절에 전도적으로는 5만에서 6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제주 시내에서 3만이 모였다라는 게 신문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사회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도민들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사태 수습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도청에서 시작된 파업은 민관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미군 보고서는 당시 미군정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내용과 레드헌트, 일명 빨갱이 사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제주를 빨간 섬으로 규정했습니다. 빨갱이 사냥을 명분으로 제주에 불러들인 건 바로 서북청년단. 이들의 등장으로 제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4.3 발발 직전에 CIA에서 문서도 드러났지만 서북청년단을 굉장히 중요한 단체로 인식을 하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군경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치고 학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4.3 무장봉기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극우 정치 단체였고 또 토벌대로서 그걸 보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인을 이제 많이 학살하는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테러 단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무전 취식을 일삼고 재산을 강탈하는가 하면 무자비한 폭력과 여성들을 겁간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집단이었습니다. 미군정의 계속된 탄압과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 제주 최대 비극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민심은 들끓었고 결국 무장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라산 높은 봉 걸어갈 때에 한 손엔 총을 들고 한 손엔 사랑 전원 돌격 투쟁 전선에 천하무적 유격대를 누가 막으랴. 한라산 높은 봉 걸어 무기를 들고 일어선 무장대는 12개의 경찰 지서를 습격했습니다. 한 손엔 사랑 전원 돌격 투쟁 전선에 천하무적 그렇게 제주는 끊이지 않는 총성과 함께 붉게 타들어갔습니다. 사실은 4.3 같은 무장투쟁은 제주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48년 2월에 벌써 전라북도에서는 26개 지사가 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3월에 와서 전라남도, 경상도에서 지사 습격 사건이 막 발생해요. 따라서 48년 4월 3일 날 12개 지사가 습격되는 건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육지에서도 똑같은 무장투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극에는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제주도만 참혹한 희생을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50선거의 보이콧에 있습니다. 드디어 단기 4281년 5월 10일 역사적인 민주선거는 실시되었습니다. 38선 이남에 국한된 선거였지만은 70평생을 두고 가시지 않은 이승만 박사의 강인하고도 꾸준한 독립과 자주정신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50선거를 거부했던 제주. 그 배경에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무장대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장대의 지시에 따라 선거일에 주민들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제주에서의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이에 미군정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판단해 곧바로 미군 대령을 제주도 총사령관으로 파견합니다. 문제는 브라운 대령의 강경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그 50선거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미군은 제주도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거는 맞습니다. 제주도를 그 레드 아일랜드라고 증언하기도 하고, 그 선거구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정치 체계상에서 이건 굉장한 반란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원 경찰들도 더 증파를 하고 군대도 군 지휘관을 교체해서 좀 더 강경하게 이 사건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임 구연대장인 송효찬 대령입니다. 제주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던 송효찬 대령의 포고령. 이후 이승만 정권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제주는 생지옥과도 같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에 대한 탄압과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무차별적인 집단 살상을 위해 제주의 군 병력과 경찰이 확대 투입됐습니다. 제주를 죽음의 섬으로 만든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우지 마라.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 5개월간 약 3만에 달한 무고한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마을들. 오인권 할아버지는 초토화 작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 그날은 여전히 씻기지 않는 고통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성산포 터진목 그 모래밭에 가서 총살을 이제 전부 다 학살을 시켰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총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고, 나는 그 현장에서 총상을 이제 양쪽 팔과 가슴 등에 이제 총상을 입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 시체 위에서 이제 그 피투성이 된 채로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보다 가혹한 고통 속에서 산 이들. 끔찍했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라는 전단이 배포됐고 이를 본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모여앉고서 분주했던 그날을 축복하면서 내일의 웃음을 나눴던 것도 지금은 모두 다 꿈 같구나. 하지만 생명을 보장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산의 은신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선무공작에 속은 사람들은 젊은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체포되어 임시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뭐가 어디서 죄를 범하고 어디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벗들이 그 번서는 데 가서 놀다 오겠다고 나간 게 끝이거든. 뭘 어딜 가고 온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라. 뒤날 아침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호승줄 메고 줄줄이 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였고 서로 눈이 있으면 주고받았다는 거라 해. 그것이 끝인 거라. 뭐 어디 가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뭐 취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끌려고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약 1만 명. 포로자와 기순자 심사를 거쳐 형량까지 내려지고 결국 이들은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죄목을 덮어 씌운 걸까요? 사삼 당시에 일반 재판이 있었죠. 일반 재판으로 해서 육지영무소 간 사람들도 있고 48년 11월에 계엄령이 내리는데 계엄령 상태에서는 일반 재판이 아니고 민간인들 대상으로도 군법회의를 합니다. 이때는 그 계엄령 상태가 아니었는데 국방경비법이라는 일종의 유령법을 적용시켜서 국방경비법의 32, 33조 이적 간첩죄를 적용시켜서 군인이 아닌데도 수많은 민간인들, 주민들을 군법회의에 회부시켰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던 사실은 고등군법회의 문서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항변은 뭐냐면은 일괄적으로 다 무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행명부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들이 다 죄가 없다고 이제 하소연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유죄로 판정을 하고 징역 7년, 무기징역 4형 이렇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사실은 일괄해서 판결을 선고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그 당시 군법회의 재판이 상당히 법적인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재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집단으로 이제 출석시켜가지고 형량을 이제 통보를 해주고 또는 뭐 심지어 형무소에 갔는데 간수가 형량을 통보해주고 이러는 등 이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이듬해 7월 두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의 죄를 입증할 만한 기록은 없고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형을 집행하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원읍에 살던 20살 청년 오영종. 15년 형을 선고받아 대구 형무소로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90을 넘긴 할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형이 얼마니 무시가 얼마니 그런 것도 없었고 재판 받은 대구 간호조사 거기서 국방경비법 위반 뭐이라고 해서 징역은 15년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조그만 7, 8명 정원인데 한 42명 최고 42명까지 담아놓으니까 여름에 그렇게 담아놓으니까 좀 그건 좀 말로 걸어 멈지가 할 수 없는 그 정신적 고통이 뭐야 아주 좀 심한 거죠. 예. 10대의 어린 소년들은 인천 형무소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10월 달쯤 잡혀갔는데 근데 막 추웠단 말이야. 옷 다 벗겨놓고 사다리에 묶어놓고 관공서에 강설에 그 불 끄는 방아수 그런 거 있어요. 물 한 도라만 채워놓고 다 먹었어요. 막 먹어 배불리면 발로 꽉 발리면 막 나오고 또 먹이고 한 5개월 동안은 집에 소식도 못 전하고 그래 엽서를 내주니까 그때야 집에서 산 거 알았어. 이제 간 곳을 몰랐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간 곳을 몰랐는데 이제 어디 가 있노라 이렇게 목포를 거쳐서 대구 형무소에 와 있노라. 이제 언제쯤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옷하고 입고 갈 옷하고 여비를 보내라. 그렇게 엽서가 3장이 와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겠군이. 근데 6.25 사변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식이 두절됐고 항상 이 엽서를 석장을 어머니가 항상 품 안에 품고 다니고 만약에 좀 좋은 세상이 오면 이걸로서 어떻게 아버지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엽서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줬지만 끝내 가족들에게 서름만을 남긴 마지막 유품이 되었습니다. 문혜영 할머니의 선친처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국 형무소 수감자들은 총살에 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에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진실과 함께 어딘가에 잠들었을 4.3의 영령들. 그런데 끝내 풀어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억울함을 밝혀줄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수형인 명부. 감춰진 진실이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른바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작업을 하던 분이 제주 4.3 관련 기록이구나를 딱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부산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바로 제주 4.3의 억울한 피해자들이구나.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념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감이 되고 적결 심판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확인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수영인 명부에는 신상 정보와 형량만 기록됐을 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 기록, 판결문과 같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영인 명부 그 자체가 당시 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기록인 셈입니다. 쉬쉬하고 억누르고 감추고 이념의 굴레를 씌웠지만 기록을 통해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 진실의 힘 앞에 이제 누구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주 4.3에 있어서의 그 수영인 명부의 가치는 국가 폭력을 증명하는 문건이죠. 비로소 이 기록을 통해 4.3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런 억울함을 하루날 곳이 없어서 오늘날 재판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참 지금이라도 참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 좋게 살다가 갈 수가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 이 이름에 빨간 줄이 어디 쳐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빨간 줄도 없어질 테고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서 그것이 제일 마음이 후련하고 기쁩니다. 70년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기록이 명예회복을 위한 기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죄임이 밝혀져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4.3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60년) 봄, 청년들이 방 한켠에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합니다. 때론 진중하게, 때론 격앙된 채로 오고 가는 대화들. 대체 무엇 때문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요? 사삼에 의한 이웃 동네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참살당한 사건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제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동기들 사이에 의견들이 교환된 거죠. 처음에는 동체 멤버를 구성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서서히 새어나가면서 특히 가족들이 관여해서 그런 거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게 7명의 동기들만 남은 겁니다. 그 어떤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7명의 청년들. 이들이 바로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입니다. 그렇게 동지회 7인의 고독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동지회 7명의 의지는 강력했죠. 4.3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그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호소문 내용이나 이런 데서는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날마다 모여서 토론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소문의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토론해가지고 수정하고 사회적으로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자고 해서 정리를 했고
오랜 고민 끝에 호소문이 완성됐습니다. (4.3)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지회의 의지는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문규와 박경구는 용공 혐의로 구속됐고 4.3은 또다시 금기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후 잠들어 있던 4.3을 다시 일깨운 건 다름 아닌 문학. 4.3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 쓰이기 시작했고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춘을 통해 4.3 논의에 대한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려 14년간 금소로 취급된 순이삼춘. 불온서적인 취급당했던 순이삼춘책은 또 들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던, 돌려보면 죄가 되고, 그래서 그 책꽂이에 꼽지 못하고 신문지로 싸서 돌려보고, 특히 쉬쉬하면서 보는 거죠. 몇 사람만 모여서 그 어떤 인식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그런 생활을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민주화 열풍과 함께 4.3 진상규명운동의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것은 제주의 대학생들. 그들은 학교 내에 처음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곳곳에 붙였습니다. 4.3 대자보 사건이 대중화의 결정적 계기가 좀 됐다고 한다면 88년과 89년도에는 4.3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이 시위가 분출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였죠. 대학가의 목적은 4.3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이런 촉구운동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퍼졌습니다. 특히 1991년 4월 3일로 기억하는데 제주도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4.3 집회를 갖고 그럼 교문 밖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로 내려가서 가도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하면서 한참 행진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 진입로를 이렇게 좀 원천 봉쇄하고 있던 경찰이 좀 체류탄을 쏘면서 강제 진압을 했고 바로 그 현장에서 400명이 연행됐고 또 많은 그 부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날개짓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숨죽였던 진실이 불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함성이 되고 함성은 노래가 되고 또 시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의 진실이 그렇게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은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은 그 진상규명운동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한다는 이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진을 통해서 4.3을 다시 우리가 각인시키고 또 4.3을 이야기하고 그 진상규명운동에 일조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 그 4.3 진상규명운동 과정과 사진 작업이 같이 궤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나 기록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공안당국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우리 취재반들을 일일이 뒷조사도 하는가 하면 또 4.3 피해자들도 겁에 질려서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4.3 취재가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이제 고생도 많이 했죠. 이 지하에 묻혔던 4.3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언론의 하나의 정론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덮어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언론의 사명감 이런 것이 작동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언론이 침묵 속에 있던 증언을 하나둘 기록하면서 미처 몰랐던 4.3의 만행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4.3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언론.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한 4.3은 증언자들의 몸짓과 외침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 당시 어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4.3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특히 영상으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를 했습니다. 4.3이 지난 지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 체험자들의 기억이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아주 생생했죠. 특히 영상으로 기록된 것들이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인 만큼 어떤 하나의 타임캡슐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기록이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을.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4.3을 알리는 것도 어떤 확산의 속도가 훨씬 컸죠. 영상을 통해 드러난 참혹한 실상은 그 어떠한 기록보다도 사람들에게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4.3은 금단의 영역이 아닌 양지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모를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지만 하나된 똥위령제를 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념의 차이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다 쓰지 말자. 각자. 우리 유족회에서도 반란, 폭동 안 쓴다. 또 우리도 항쟁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래서 1994년 합동유령제는 그렇게 성사된 거예요. 역사가 남긴 상처를 보듬는 것에 더 이상 이념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한 위로가 오고 가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꽃을 피우는 데 박차를 가한 것은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피해 실태를 조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걸 조사했던 전력도 없었고 공식 기관에서는 처음이잖아요. 4.3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 그때 들어가서 희생자 신고를 받는데 그래서 그 복도에는 쭉 늘어서는 거잖아요. 그 희생자로 신고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또 촌에서 첫 번째 시외버스를 첫 차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한 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신고를 받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도의에서 조사하니까 한 12,000명이 명단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1년간의 노고 끝에 정리된 4.3 특위 피해 조사 보고서. 양민 학살 보고서 이후 30여 년 만에 발표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식 기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심의 결정 요청서가 차곡차곡 쌓여가며 4.3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가 되어갔고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4.3)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졌습니다. 더 나아가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외면받던 4.3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났고 그 외침은 지역을 넘어서 국회에 닿았습니다.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 유린의 가슴 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민 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서두르야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순간이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4.3 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없이 오롯이 사실만이 담긴 정부의 첫 공식 기록입니다. 저희 그 4.3을 하는 것 자체가 기록하는 일이거든요. 워낙 없었던, 그러니까 0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 기록이 축적에 의해서 점점점 이 4.3의 진실이 드러나고 4.3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힘이 이제 특별법 제정까지 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4.3 특별법 제정 이후에 국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4.3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록에 의한 힘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록의 힘은 결국 대통령을 움직였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에 이어 처음으로 대통령이 4.3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제주 4.3은 역사가 되었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 제주는 화해의 악수를 나눴고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상대는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주가 시대가 낳은 비극의 역사의 제주의 순환사라는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민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런 아픔을 취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3은 질곡의 역사가 아닌 평화의 이름으로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4.3은 그때만 해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조그마한 제주도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화해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아주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10주기에는 당시에 화해상생을 같이 했던 분들 모시고 꼭 제2화해상생이 되는
그런 뭐를 한번 좀 마련을 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화해의 상생길로 가는데 어느 성년이 마다하겠습니까? 또 어느 도민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 하면은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당신의 화해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화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화해와 용서, 상생이라는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인정하면서 거기서 앞길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제주 4.3 진상규명의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시간입니다.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증오를 말하지 않았고 보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제주는 기록의 힘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어느덧 4.3은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건 이후 진상규명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우리 제주도민과 유족, 국가의 공식 조사와 그리고 명예회복을 이뤄낸 자발적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그 해결 과정은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화해 상생의 해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죠. 그래서 화해 상생의 해결 과정을 우리의 어떤 과거사 해결의 하나의 모범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산인 4.3 기록물. 4.3의 정신이 담긴 기록물은 이제 제주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목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국가보상까지 이뤄낸 제주의 모든 기록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4.3) 기록물은 비극이자 고통의 기록이 아닌 관용과 치유, 자유와 인권의 기록입니다.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지혜로운 평화정신, 그게 제주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제주 4.3의 미래로 지향해야 될 점이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류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권의 소중함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상규명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그 당시에 4.3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교훈적인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보관하고 후세에 전달할 그럴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이죠. MOW 등재는 그 4.3의 세계화 보편화를 이루어내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 빛을 향해 걸어온 지난 75년.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무법천지주 어디 그렇게 무조건 그자 당하면 그자 아이고 어른이고 뭐 노인네고 그자 죽여버리고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 그자 편안한 세상이 있어야 될 겁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도록
그게 우리 저희 소망입니다. 4.3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했지만은 이것도 한 시대의 역사이고 좀 4.3은 이제 과거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대화이고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침묵을 기억으로, 기억의 비명을 기록으로 만든 힘. 그것은 제주가 가진 유산입니다. 이제 4월의 기록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